국민 라디오 모처럼 겨울답게 추워진 아침 노혜경의 그 엽새. 저도 지금 감기가 잔뜩 걸려 있어요. 잠시 뒤에 찾아뵙고 감기 걸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 이야기 해야겠지만 북한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신영복 선생 연결식 있는 날입니다. 아마 지난 주말에 전해진 신영복 선생의 돌아가신 소식은 우리 이 많은 분들이 함께 정말 마음 아프고 슬펐던 그러한 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영복이 누구인가 하는 건 아마도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니까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익숙한 바로 그 글자를 적어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은 신영복 선생이 1968년 굉장히 젊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젊은 대학교 강사로 일하다가 이 통일혁명당, 통혁당입니다. 통혁당 사건으로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복역하다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면되어 풀려나왔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트위터에서 고종석 씨의 막말이 굉장히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종석이 그를 20년이나 가두어두었던 이 장군들에게는 분노하지만 그러나 신영복의 이 말과 글에서 자기는 배운 게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점입가경으로 말하자면 통일혁명당 통혁당은 인혁당과는 달리 실제로 이 북의 지령을 받는 단체였고 그는 전향한 바 없다. 그는 공산주의자다. 자,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샀는데요. 맞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는 머리에 뿔 달리고 성격 강팍하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가지고 마구 나눠주고 이런 편견 속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사람이 처음이고 끝인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 어떻게 보면 원시 공산주의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회를 꿈꾸며 분노와 증오를 사귀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오셨던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좀 아쉬운 게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도 그 수모를 좀 견디고 살아남아 계셨더라면 지금쯤 우리 지금 정치의 판도와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남기신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은 결국 그거죠. 석가불식이라는 말입니까? 석가불식이라는 말은 씨앗으로 쓸 과실은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쓸 열매는 먹지 않는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으로 쓸 열매는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떠오르는 어떤 탈북 소녀의 시가 있습니다. 봄에 종자를 보면 먹을 것인가 뿌릴 것인가 봄마다 되풀이 되는 망설임 이런 아주 짤막한 시였는데요. 굉장히 찌르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한 줌의 씨앗을 먹어서 당장의 배고픔을 가시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이 씨앗만은 먹지 않고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뿌려서 수확을 거두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죠. 신영복 선생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80년대에 아주 느즈막하게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운동권에 가입을 한 건 아니고 우연히 하다가 보니까 운동권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뭐 서클 같은 데 가입한 적도 없고 무슨 독서회 같은 데 든 적도 없고 단지 서클에 든 친구들이 있고 독서회를 하던 친구들이 있었을 뿐이지만 뭐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보니까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함께 일을 하는데 눈에 많이 띈 거죠. 국가안전기획부의, 3.1공사의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여기 일하는 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부르더니, 그거 꼭 해야 되겠나. 그래서 이만코 저만코 해서 아버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씨앗을 거두라는 법은 없다. 뿌리기만 하고 거두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해라. 이 말씀하고 석가불식이라는 말씀하고 굉장히 통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저는 신용복 선생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80년대에 우리의 386들 많은 영민한 젊은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공장으로 현장으로 심지어 화염병을 들고 맞서서 싸우다가 감옥으로 이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예, 그럴 때 고시 공부 이런 거 안 하고 열심히 학문을 닦아가지고 그 나름의 우리 사회의 이 과학의 발전에 기여를 했던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1940년대 후반에 나치가 극성을 부릴 때, 그야말로 그 횡포가 극에 달할 때, 그때 이 하이젠베르그였나요? 오펜하이머였나요? 잘 기억나진 않지만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명한 핵물리학자가 어떤 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제자들을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레지스탕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독일은 곧 패망하고 그렇게 되면 독일은 폐허만 남을 것이다. 이 폐허 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스승이 언제 히틀러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독일을 떠나서 미국을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딘가에서 읽은 적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석가불식이겠죠. 씨앗이 될 과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미래를 보존하는 마음. 저희 모든 이야기가 기승전 더민주, 기승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만, 우리에게도 석가불식의 마음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불과 선거를 정말 석 달 정도 앞두고 솔직히 이렇게 되다가 보면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역구 확정도 안 되고 자 이러한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나라의 걱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장 무언가 싸우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과 씨앗이 될 과일은 남겨놓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씨앗이 될 과일들이 과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아끼고 위하고 결정적으로 훼손시키지는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알기 쉽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안철수, 예를 들어 문재인, 예를 들어 천정배 화나는 거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지나치게 비난하고 지나치게 때리는 일을 삼가하고, 이들이 석과일 수 있다. 이들이 씨앗이 될 종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이 첫 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이 녹음 방송이었기 때문에 신청곡을 다 들려드리질 못해서 아침에 와서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제일 먼저 올라왔던 신청곡이, 그거 곡이죠. 해금. 권정구 님이 연주하시는 해금, 바람이 전하는 말이죠. 바람이 전하는 말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하덕교의 자유는 음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들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정말 너무 있는 대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예, 듣기 싫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재치기를 하는 일 없어야 될 텐데 엄청 걱정이 되는군요. 네, 뇌경의 그 옆새 감기 든 목소리로 다시 이어갑니다. 이 시국이니만큼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자, 이럴 때 스승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셔서 참 우리를 스산하게 합니다. 새로운 스승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도 석가불식, 씨앗이 될 과일은 함부로 먹지 않는다, 함부로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 다 저마다 결점 많고요. 그리고 어떤 측면을 보면 반드시 부족한 게 있게 마련입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가까이서 보면 좋은 점도 있게 마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세를 봐서 저 사람의 언행이,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 공동체를 미래로 조금이나마 더 낮게 나아가게끔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덜 훼손시키고, 고만 망가뜨리고, 그를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지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고, 눈먼 탱크처럼 막 그런 식으로 지지하면 안 되겠지만, 알면서도 잠시 유보해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뭔가 동북아의 경랑을 예고하는 소식 하나가 전해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이분이 총통이 되었어요. 대만의 여성 총통입니다. 이 여성 총통 발음이 좀 어려워요. 차이잉원, 최영문이라고 이렇게 적는데, 짜이잉원. 죄송합니다. 차이잉원. 우리 나이로 환갑이네요. 61살. 61살. 자, 이분이 대만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통이 됐습니다. 그저께 16일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실시되었죠. 그리고 이 대만 총통에 대만이 이를테면 민주화를 이룬 뒤 선거로 총통을 뽑는, 대만의 대통령이 총통인데요. 선거로 총통을 뽑는 이러한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정권 교체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국민당 정권이었다가 2000년도에 민진당이 집권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했죠.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8년 만에 다시 되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8년씩 하고 나면 정권 교체를 따박따박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미국의 민주당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8년 하고. 미국의 경우는 오바마가 정말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를 향한, 특히 북한을 향한 정책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인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오바마가 정말 좋은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버니 샌더스냐 힐러리냐가 미국의 선거 민주당 후보 각축인데, 샌더스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어쩌면 트럼프가 후보가 될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백인 쓰레기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특히 이렇게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 언행은 사실 트럼프보다 더한 수준이죠. 그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인 쓰레기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 백인 쓰레기라고 하는 말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정말 폭력적인 그러한 행태들을 보면 쓰레기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만에서 첫 여성 총통이 그것도 민진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이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5월 20일 날 정식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56%를 얻어서 2위를 300만 표 차로 따돌리고 3파전이었습니다. 300만 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파전인데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을 득표를 해버린 거죠. 아주 굉장합니다. 이 굉장한 이 대만이 여성 총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여성 총통은 정체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참 보기 드문 정체성입니다. 일단 첩의 딸로 태어났고요. 소수민족 출신이고 거기다가 미혼 여성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것이 보니까 2000년도에 국민당 소속으로 정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2004년도에 당시 집권당이던 민진당으로 옮겨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다음에 2006년에는 벌써 부총리가 되고 2008년에 당주석이 됐습니다. 와, 세상에.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이 법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런던 정경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를 하고 있다가 옮겼는데 되게 우리는 교수하다가 정계로 진출을 하면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 모르고 입만 살았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치인의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대만 대선에서 민진당의 우리가 잘 아는 천수희변 총통입니다. 천수희변 총통이 그때 부패 혐의로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위기에 처하고 선거에도 대표해가지고 국민당이 정권을 차지한 거죠. 이때 이 여성분이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당주석직을 수락을 하고 지금까지 그녀의 지도력이 아주 탄탄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임 후 3년 동안 무려 9차례의 선거에서 7차례 승리해서 이분도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답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분의 지도력은 눈먼 지지자들에 의한 콘크리트 지지를 통한 선거의 승리가 아니고 정말로 나름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독일 총리 메르켈이 자기의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굉장히 메르켈 총리의 특성은 그거죠. 대처처럼 복지를 축소시킨다는 둥,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둥 하는 이런 우파적 정책을 쓰지 않으면서도 독일 경제를 회생시키고 독일의 내부 통합을 이루어낸 지도력을 발휘했지요. 그러니까 폭력과 강제, 사실 우리는 폭력과 강제라고 하면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마는 대처는 경찰력도 동원했어요.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노동조합을 진압을 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말의 폭력, 언론들을 이용해서 진보적인 사상이나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막 퍼뜨리면서 언어 폭력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죠. 오클랜드 전쟁.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처는 권력을 오랫동안 장악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 총통이 중국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메르켈 총리가 이민자들을 향해서 우리 국경에 들어오지 말라고 총질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서도, 내부적인 통합을 이루어내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즉, 진보적 정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라가, 잘 살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이 롤모델이죠. 자, 이 롤모델 메르켈을 본받아서 대만의 지금 당면한 경제 침체라든가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분이 아마도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지금 대만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만 총통이 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조그마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쯔위라고 저는 이번에 사건 나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기를 흔들었다고 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아니, 이 아가씨가 용감하게도 중국 방송에 등장해가지고서는 대만기를 들었다는 거냐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고요. 자, 그 정도 되면 중국 네티즌들이 난리 칠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멤버들이 각자 자기 나라 국기를 들었대요. 일본 출신은 일본 국기. 그러니까 쯔위는 대만 출신이기 때문에 대만 국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또 본방에서는 잘려가지고, 나가지도 않았대요. 자, 그랬는데, 중국 내의 한 대만인이 쯔위를 고발을 했답니다. 예, 이 경과를 알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경과를 오늘 아침에 페북에서 김상범님, 제주불안당님이시죠? 예, 제주불안당님이 쓰신 글을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예, 그래서 아예 그분 말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 대만 mem버 쯔위를 둘러싼, 겨우 17살밖에 안 돼요. 예, JYP 사태가 일파만파라고 합니다. 이 김상범님께서는, 쯔위 사태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하고 이건 JYP 사태다라고 명명을 하자고 하세요. 사실 쯔위는 피해자 아닙니까? 근데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해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태안에서 삼성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서 기름 유출 사건이 생기고 해서 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자꾸만 그걸 태안 사태라고 불렀는데요. 정확하게는 삼성중공업 오일 기름 유출 사건,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줘야지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책임 소재를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어떤 사건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좀, 뭐라고 할까? 약간은 비겁한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JYP 사태가 일파만파. 11월 한 예능 프로그램, 벌써 11월 달 있었던 거네요. 예능 프로그램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 사전 녹화에서 트와이스 멤버들은 일본인 멤버는 일본기를, 대만인 쯔위는 대만기를 흔들었던 지극히 자연스러운 단순 해프닝이었답니다. 본방송에서는 편집되어서 나가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중국 내의 한 대만인이 쯔위를 사회적으로 고발했고, 대만 자치를 보장받는 대신 대만 국가 이름과 국기를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중국과 대만 간의 합의를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17살짜리 소녀한테 정시공세도 했대요. 대만 독립에 대한 쯔위의 입장을 밝히라. 사상 검증이죠.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사태가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예, 트와이스의 인기가 중국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을 감지한 JYP와 박진영 대표 측은 쯔위에게 반강제적 사과 동영상까지 발표하게 했고, 박진영은 한술 더 떠서 쯔위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까지 했대요. 그러자 이번에는 대만인들이 과한 조치라고 반발했고, 쯔위를 36억에 사오자는 여론이 일었고, 대만 독립 젊은 층의 지지로 새로이 당선된 여성 총통까지 쯔위를 지키자고 거들고 나선, 예,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네요. 예, 참, 한류라든가 또는 국제적인 프로모션을 위해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데려와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획사들이 걸그룹을 만들고 또는 보이그룹을 만들고 하면서 일종의 장사들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런 굉장히 이 동북아의 정치 정세가 아주 예민하고 대립적인 이런 상황에서 언제라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벌어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각 기획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정말 정치적인 훈련이 안 되어도 너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범님께서는 나는 역사적으로 중국보다는 대만을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근본 JYP 사태가 박진영과 회사 측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고 실망스럽다고 하시고, 저 역시 동감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만 독립을 목 놓아 외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국기를 다른 멤버들 따라 흔든 것뿐인데, 이런 소녀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는 못해줄 망정 소녀를 희생양으로 인기를 간보다니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 진짜 멤버를 보호하는 올바른 회사라면 정치와 문화는 별개이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피력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고요. 이미
한국, 중국, 대만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려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 소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내정 간섭성 문화 태클을 멈추라고 일갈하고 상황을 환기해줘야 마땅하고 JYP와 누리꾼들은 더는 어린 소녀의 상처 주는 인신매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무리 장사치라 하더라도 소녀의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으며 장사 논리로만 희생시키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른들이 세국주의의 희생양이 된 쯔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라고 위로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건 표현의 자유 문제 이전에 저는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만 소녀니까 대만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애국심의 발로이고 그리고 일본 소녀는 일본 길을 드는데 대만 소녀가 국제적인 협약이 있으니까 어떤 국기도 들지 않겠다라고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처신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김상봉님 말씀처럼 JYP가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이미 저질러 놓은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잘못 생각했다. 마녀사냥 중단하고 쯔위는 잘못이 없다. 쯔위는 잘못이 없고 이러한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정치인들은 쯔위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은 피해자인데도 사과를 시키고 잘못했다 그러고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하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약자를 다루어온 우리 사회의 방식이죠. 우리 사회 방식입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당사자의 심경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저도 쯔위를 응원하고 싶고요. 우리 한국의 네티즌들이 제발 중심 좀 잡읍시다. 제발 중심 좀 잡자고요. 이 문제 이렇게 JYP가 잘했니 못했니 쯔위가 옳으니 그르니 대만 독립이 뭐니 이래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가 얼마나 살얼음판 딛는 것 같은 이런 정치적 대결과 충돌 상황 위에서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해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이 개별 국민들이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자, 다음 곡은요. 금요일에 신청된 곡도 있지만 오늘 신청해 주셨으니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니님입니다.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준비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예. 좋은 노래를 들으니까 코가 약간 뚫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동북아의 이 거센 경랑, 그쵸? 예, 동북아의 거센 경랑. 이 경랑의 한복판에 사실은, 대만의 양안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예, 우리 남북한 문제가 있죠. 무엇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남한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어서 북한을 압박하고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구한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 중국을 더 이상 중국이 G2가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한다든가 또는 중국의 패권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한다든가 이런 온갖 종류의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결 구도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일본과 한국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미국의 경우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위상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 세계를 감시 감독해야 되겠지만 미국 먹고 살기 바빠서 사실 전 세계로 군대를 파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하는 데는 이제는 좀 힘이 딸려요. 자, 이 딸리는 이 동북아에서 이 힘이 딸리는 이 공백 상태를 일본을 키워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을 키운다는 미국의 전략이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때 자, 이 지역의 평화를 자체적으로 맡겨두자. 자율에 맡기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국이 간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에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언제나 선택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선택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한이 평화 기조를 유지하고 이 지역의 대립과 갈등의 요소를 없애는 것인데요.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죠.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 쯔이 그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 대만의 이 저 새 총통 최영문님 저는 한자 발음, 대만 발음이 잘 안 될까요? 하여튼, 이분께서도, 쯔이 사태를 두고서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경고문을 날리고 하는 식으로, 예, 사소한 작은 한 걸그룹 17살 날 소녀의 행동조차도, 정치적인 긴장 상태를 초래할 만큼 이 지역은 예민한 지역입니다. 남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것을 놓고서 또 온갖 해법들이 다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6차 회담 테이블로 나와라 막 이런 소리들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핵실험 이후의 우리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방송 재개 아닙니까? 이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긴장할까요? 저는 그 핵실험에 대한 남한이 북에 취할 수 있는 제재가 대북방송 재개라고 하는 게 진짜 우습습니다. 북한이 정말 남한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정부는 정말로 북한을 향해서 고성능 확성기로 뭐 전해라 해서 이런 노래 그 걸그룹들 노래 이런 걸 틀어주면 북한 인민들이 남한이 부러워 남한이 그리워 응응응 이렇게 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어떤 발상이 굉장히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즈음에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4차 핵실험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과거와 뭐가 달라지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벌써 3번이나 핵실험을 해서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상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더 있는 것 같지 않은 4차 핵실험은 언제 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언제 하더라도 하는 것이고요. 이미 앞선 3번의 핵실험에 의해서 유엔 안보리가 할 수 있는 제재는 몽땅 다 했고 이번에 또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수사법상의 강력한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엄중 경고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를 했다면 이번에는 엄중하고 또 엄중하게 제재한다라고 하는 강력하고 또 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할지도 모르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을 할 것이고 아마 5차 핵실험도 언젠가는 하겠죠. 우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라는 걸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안 멈춥니다. 우리가 그 햇볕 정책을 하면서 대북 퍼주기를 해가지고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 이딴 소리 하는 멍청한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도 제발 이젠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 핵실험 때문에 동북아의 정세가 요동칠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그 삼각과 북중러 삼각 구도의 신냉전 구조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저도 이제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이미 진행 중인 것이고요. 이러한 진행 중인 상황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더 악화될 일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근원적으로 북한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정쩡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새누리당에게는 물어야 됩니다. 진짜 통일하고 싶으냐? 그리고 어떤 형식의 통일을 하고 싶으냐? 1991년 남북의정서 유엔 동시가입하고 남북의정서를 서로 교환하고 체결하고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그 뒤의 모든 과정이 그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면 모를까. 이명박 들어서 망가뜨리고 박근혜 들어서 또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원칙 없는 대북 정책 또는 아예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말뿐인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그랬기 때문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건 우호적인 것도 아니에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대북 방송하는 걸로 대응하고 그리고 전단 살포를 하고 북한 쪽에서 얼마 전에 남한으로 전단을 날려가지고서는 그 전단 뭉치가 그 어떤 승용차 위에 떨어져서 차가 박살난 사진을 봤는데요. 서로 확성기 방송하고 전단 띄우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두 마리 개들처럼 언제까지나 싸울 거냐고요. 두 마리 개처럼 싸운다고 하니까 또 옆으로 세고 싶어지는데요. 이왕 뭐 셉시다. 그 노혜경의 그 옆세 아닙니까? 로렌츠라고 콜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동물학자가 있어요. 이 동물학자가 이 솔로몬의 반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솔로몬 왕에게는 특별한 반지가 있었는데 그 반지를 끼면 동물들이 짐승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그 반지를 통해서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의 속사정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통치를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옛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솔로몬의 반지입니다. 콘라드 로렌츠가 오랜 동안 연구한 끝에 동물들이 마음을 읽어서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사파가 나옵니다. 로렌츠가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개를 데리고 매일같이 동네 산책을 나간답니다. 산책을 나가는데 보면 이 마을의 끝쯤에 이 담장을 목책으로 둘러친 그런 상당히 이렇게 멋진 집이 한 채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책 골목 어귀에서 이 목책의 한쪽 끝에 다다르면 그 마당 안에 살고 있는 개가 쫓아나온답니다. 쫓아나와가지고서는 목책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얼핏얼핏 비치는 얼굴들을 향해서 이 로렌츠의 개와 그 아름다운 집의 개가 둘이가 계속 짖어대면서 서로 물어 뜯어서 죽일 듯이 으르렁대면서 짖어대면서 이제 이 목재 끝까지 가고 그래서 로렌츠가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면 그땐 다시 헤어지는 거죠. 이거를 매일 아침 반복을 했는데요. 어느 날 로렌츠가 그 골목에 다다라서 딱 이 목책길을 딱 들어서다가 보니까 저쪽 끝에 골목 저쪽 끝 어기쯤에 목책이 허물어져 있고 담장 공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로렌츠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이미 때는 늦어서 개 두 마리는 짖으면서 이제 골목 끝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아주 로렌츠는 눈을 딱 감았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개들이 저 터진 저 목책 끝에 가가지고서는 드디어 격돌하는구나. 근데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개 두 마리가 열심히 왈왈 짖으면서 목책 터진 쪽에 다다라서 얼굴을 딱 마주보게 된 거잖아요. 정면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한 놈이 공격을 하고 다른 놈이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공격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일을 상상했는데 개 두 마리는 서로 얼굴을 딱 마주보자마자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잠시 멈추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딱 뒤돌아서서 다시 골목 입구로 뛰어가더니 목책을 사이에 두고 다시 짖으면서 달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로렌스가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놀란 거죠. 그래서 그걸 책에다가 썼습니다. 목책을 사이에 두고 짖는 개들처럼 지금 남한 북한 그렇게 하고 있고 한 번의 핵실험을 더 했다라고 해갖고 실제로 북한이 달라질 것도 남한이 달라질 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는 전쟁이라도 불사하고 북한을 굴복시켜서 우리의 식민지로 삼고 싶으냐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것이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에게는 안보도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안보를 원하느냐. 91년도에 유엔에 동시가입하면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냐. 이국가 체제로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의 부속영토를 어쩌고 할 그런 의향은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북한과 공조해서 위안부 사태 같은 것에 아베의 망언 그리고 박근혜 협상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과 공조해서 대응할 생각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저는 물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쩍 입도 마르고 아주 고생시킵니다. 수희당님 그 소귀가 호가 아니고 쇠귀입니다. 쇠귀. 쇠귀의 경읽기라고 소의귀라는 뜻이죠. 쇠귀. 쇠귀의 그 쇠귀가 호입니다. 이 쇠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신영복 선생이 그 쇠귀를 가지고 와서 쇠귀라고 자기
아호를 정한 것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하지만 예, 호가 그렇습니다. 로니님께서 미국을 믿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이제 이 옛날 말을 들고 오셨는데, 사실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이 일어나고 소련에 속지 말고라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약소 국가로서 우리의 대응 자세를 이야기한 그 해방 직후에 유행하던 일종의 참원 같은 노래들이죠. 근데 믿지 않는다, 경계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의 제대로 된 실천이 없으면 진짜 쇠기의 경일기 아닙니까? 진짜로 쇠기의 경일기. 어떤 실천이 가능할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선거 아니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정말 선거에 매몰되고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민사회들을 우리가 조직해 가야 됩니다. 저는 노사모에 대해서 참으로 아쉬운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노사모가 전격적으로 해산하고 시민단체 쪽으로 쫙 스며들어 갔더라면 지금쯤 우리의 시민사회들이 얼마나 튼튼해져 있을까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고립 속에서 과연 돌아가시게 되었을까? 예, 그런 아쉬운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그러니 늦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장 빠른 이 지금의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라고 권고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마지막 곡으로요. 시그널 트는 대신에 하대교의 자유를 유튜브 주소를 올려주셨어요. 제대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독립이다님께서 자유의 유튜브 주소를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곡으로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듣는 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노혜경의 그 엽새,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뵙도록 하지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